전장의 한복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그리고 계신 혹은 최근 뉴스 화면을 통해 목격하신 중동의 밤하늘은 단순히 어두운 장막이 아닙니다. 모래바람이 가라앉고 짙은 어둠이 깔리면 그 고요하고 적막한 공간을 거칠게 찢으며 수많은 불꽃이 솟아오릅니다. 지상에서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거대한 섬광들은 한 기에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을 호가하는 최첨단 방공 요격 미사일들입니다. 과거라면 이 거대하고 압도적인 불기둥들이 적의 공격을 완벽하게 분쇄하고 그 아래의 도시와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철통 같은 우산이 되어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는 현대전의 결말은 전혀 다릅니다. 그토록 비싸고 강력하다던 강대국들의 방어망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빗발치듯 쏟아져 내리는 싸구려 무인기 떼와 급조된 발사체들을 전부 막아내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철통 같다던 방어선이 뚫리고 거대한 잿더미가 피어오르는 광경은 우리에게 깊은 충격과 동시에 서늘한 공포를 안겨줍니다. 이것이 바로 2020년대의 전장이 전 세계를 향해 던지는 가장 잔혹하고 냉정한 현실입니다. 수십 년 동안 서방의 강대국들이 굳게 믿어왔고 또 전 세계에 강요해왔던 절대적인 신화, 즉 압도적인 자본을 투입해 만든 비싼 무기가 전장에서 무조건 승리한다는 공식이 지금 중동의 하늘 위에서 산산조각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전쟁이 거대한 국가, 대국가의 정면 승부였다면 오늘날의 전쟁은 철저한 비대칭 전술로 진화했습니다. 하늘의 주도권을 잃어버린 국가가 현대전에서 얼마나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 우리는 매일같이 갱신되는 참혹한 소식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값비싼 레이더와 미사일로 무장한 초강대국의 방어망이 조립 장난감 수준의 부품들로 만들어진 저렴한 드론 수백 대의 물량 공세 앞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피로해지고 결국 치명적인 빈틈을 허용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혼란과 지정학적 붕괴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는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역사의 반복을 목격하게 됩니다. 전 세계의 자본과 에너지 시장이 뒤흔들리는 거대한 폭풍 속에서 부와 권력의 축이 새로운 곳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역동적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국가들이 하늘을 지키지 못해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을 때 이 비대칭 전쟁의 판도를 단번에 뒤집어버릴 새로운 방패가 등장했습니다. 콧대 높던 서방 강대국들의 거대한 방위 산업체들이 생산 지연과 천문학적인 비용 문제로 허덕이고 있을 때 압도적인 기술력과 놀라운 가성비 그리고 기적에 가까운 생산 속도로 무장한 새로운 세력의 방어 시스템이 세계 무대에 화려하게 등판한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러한 극적인 반전의 순간을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100년 전 제1차 세계대전의 끔찍한 화염 속에서 유럽의 열강들이 서로의 심장에 총구를 겨누며 국력을 소진하고 있을 때 대서양 너머의 한 국가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막대한 빚을 지고 있던 평범한 채무국은 유럽의 전장으로 끊임없이 전쟁 물자를 공급하며 세계의 자본과 금을 긁어모았고 단 몇 년 만에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초강대국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바로 100년 전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남의 나라에서 벌어진 끔찍한 전쟁과 그로 인한 거대한 안보 공백이 멀쩡한 생산 능력을 갖춘 국가를 세계 패권의 중심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100년 전의 역사적 공식이 지금 이 순간 아시아의 한반도,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완벽하게 재현되려 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군사적 위기가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에는 거대한 도약의 발판이자 수백조 원 규모의 자본이 밀려드는 기회의 창으로 변모하고 있는 과정을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그토록 막강했던 기존의 비싼 방공 우산들이 현대전에서 힘없이 찢겨나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대전이 강요하는 치열한 창과 방패의 경제학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거대한 강대국들이 수십 년의 시간과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어 만든 전통적인 방공망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적의 값비싼 전투기나 대형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들은 표적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추적하고 완벽하게 파괴하기 위해 고도로 복잡한 센서와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탄두를 결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요격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은 최소 수십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을 훌쩍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평화로운 시절이거나 국지적인 충돌 수준에서는 이 비싼 방패가 최고의 억지력을 발휘했습니다. 적군 역시 값비싼 자산을 함부로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쟁의 양상이 드론과 무인기를 활용한 이른바 벌떼 전술로 변화하면서 상황은 급반전되었습니다. 적국은 더 이상 수백억 원짜리 전투기를 출격시키지 않습니다.
대신 상용 부품을 긁어 모아 만든 대당 50만 원에서 500만 원 남짓한 저렴한 자폭 무인기 수백 대를 한꺼번에 하늘로 쏘아 올립니다.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피를 말리는 소모전에 늪에 빠지게 됩니다. 하늘을 새카맣게 뒤덮으며 날아오는 수십 대의 싸구려 드론을 막기 위해 버튼을 누를 때마다 국가의 금고에서는 수십억 원이 허공으로 증발해버립니다. 5만 달러짜리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500만 달러짜리 최첨단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야 하는 상황은 방어국에게 군사적 타격 이전에 극심한 재정적 출혈을 강요합니다. 아무리 부유한 국가라 할지라도 10만 달러짜리 공격을 막기 위해 10억 달러를 태우는 짓을 몇 달 동안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격자가 노리는 처절하고도 완벽한 비대칭 전술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최근 중동 전역으로 확산된 분쟁의 양상을 보면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바레인에 위치한 해군기지 인근의 주요 석유시설이나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상공처럼 글로벌 금융과 물류의 심장부라 불리는 곳들조차 드론과 급조된 미사일 몇 발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수조 원을 들여 서방의 최첨단 요격 시스템을 겹겹이 배치해 두었지만 적들은 다층 방어망을 교란하고 요격 시스템을 우회하기 위한 극단적인 물량 공세를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수백 대의 무인기가 쏟아지면서 레이더망에 과부하가 걸리고 결국 그중 단 몇 대만이 방어망을 뚫고 지나가도 국가의 핵심 기반 시설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페르시아만 일대의 국가 기반 시설들이 단 몇 발의 타격으로 마비되는 광경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거대한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전통적인 서방 무기 체계와 한때 세계 시장을 양분했던 러시아제 방공망은 이러한 현대전의 가혹한 속도와 물량 공세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덩치가 크고 시스템이 지나치게 복잡하며 유지 보수 비용마저 천문학적인 기존의 군사 거인들은 작고 빠르며 끝없이 몰려오는 새로운 위협 앞에서 명백한 한계를 드러내며 붕괴하고 있습니다. 방어선의 붕괴는 곧 국가 기능의 상실을 의미하며 이는 글로벌 자본시장에 즉각적인 지진을 일으킵니다. 중동 하늘의 불안정성은 곧바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마비로 이어지고 생존의 위협을 느낀 국가들은 완벽한 방패를 찾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필사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은 막대한 비용 출혈을 감수하더라도 빈틈없는 다층 방공망을 구축해야만 하는 천문학적인 청구서를 받아들게 되었습니다. 세계의 이목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질문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지독한 소모전의 늪에서 방어국의 예산을 지켜주면서도 적의 벌떼 공격을 완벽하게 분쇄할 수 있는 새롭고 효율적인 방패는 어디에 있는가? 그 해답은 놀랍게도 수십 년간 세계 무기 시장을 호령하던 전통적인 서구의 군사 강국들이 아닌 동아시아의 한반도에서 매우 강력하고도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방의 거대한 방위 산업체들이 직면한 가장 치명적이고도 구조적인 약점은 바로 복잡한 공급망으로 인한 생산 속도의 저하와 그로 인한 재고의 고갈입니다. 현대전이 강요하는 소모전의 공포는 단순히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이 비싸다는 경제적 부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공포는 아무리 많은 돈을 지불하더라도 당장 내일 밤 하늘을 뒤덮을 적의 공격을 막아낼 요격 미사일을 제때 구할 수 없다는 물리적 한계에서 비롯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방공 시스템인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은 약 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55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가격보다 더 절망적인 사실은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연간 생산량이 약 600발에서 650발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평화로운 시기라면 이 정도의 생산량으로도 동맹국들의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동유럽에서 발발한 거대한 전쟁과 중동 지역의 지속적인 긴장 고조, 그리고 대만 해협을 둘러싼 불안감까지 겹치면서 전 세계의 탄약고는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무기 생산 라인은 이미 수년치의 주문이 밀려 있어 지금 당장 수조 원의 현금을 들고 찾아가더라도 새로운 방공 미사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기약 없는 시간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패트리어트와 같은 최첨단 서방 무기들은 부품 하나하나가 고도의 정밀 기술을 요구하며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얽힌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핵심 전자부품이나 특수 소재의 공급이 지연되면 미사일 전체의 조립 라인이 멈춰서게 됩니다. 생산 속도를 갑자기 2배, 3배로 끌어올리는 것은 현대 방위산업의 구조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은 방어국들에게 끔찍한 시나리오를 강요합니다. 적국이 하루에 수백 대의 저렴한 무인기와 미사일을 섞어서 발사하는 물량 공세를 펼친다면 방어국이 비축해둔 수백 발의 값비싼 요격 미사일 재고는 불과 일주일 혹은 며칠 만에
완전히 고갈되어 버립니다. 실제로 중동의 한 금융 중심지 국가에서는 적의 무차별적인 공습이 시작되자 우방국들에게 다급하게 방공 미사일 지원을 요청했지만 우방국들 역시 자신들의 안보를 위해 비축해 둔 재고를 함부로 내어줄 수 없어 지원을 망설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단 며칠 후면 방어망이 완전히 뚫릴 수 있다는 끔찍한 공포가 국가의 수뇌부는 물론이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심리까지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는 이 잔혹한 현실이 바로 현대전이 보여주는 소모전의 진정한 민낯입니다. 바로 이 절망적인 지점에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세계가 그토록 애타게 찾던 완벽한 대안을 제시하며 거대한 기회의 창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이 제시한 해법은 단순히 성능이 좋은 무기를 만드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가격을 대폭 낮추고 무엇보다 전쟁이 요구하는 압도적인 물량을 제때 공급할 수 있는 기적 같은 생산 능력을 증명해냈습니다. 그 중심에는 고도 40km 이하의 하층 방어를 담당하며 최근 중동의 밤하늘에서 놀라운 실전 요격 능력을 보여준 한국산 요격 시스템 천궁2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천궁2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은 약 15억 원 수준으로 미국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가격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압도적인 가성비는 결코 성능의 타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 전투 상황에서 적의 미사일을 격추하는 데 성공하며 그 가치를 입증한 천궁2는 서방의 값비싼 무기 체계가 가진 구조적 한계를 완벽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은 곧 동일한 예산으로 3배 더 많은 요격 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다는 뜻이며 이는 현대전의 핵심인 물량 공세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중동의 하늘이 불안해지고 기존 우방국들의 지원이 지연될수록 촘촘한 다층 방공망을 시급히 구축하려는 중동 국가들의 거대한 오일머니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방산 기업들을 향해 폭포수처럼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이라크 등 자금력이 풍부한 중동 국가들이 한국산 방공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연이어 10조 원 단위의 천문학적인 수입 계약을 체결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냉혹한 국제 안보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처절한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서방의 거대 방산 기업들도 해내지 못한 고성능 무기의 합리적인 가격 책정과 대량 생산을 동시에 이룩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대한민국이 지난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 상태를 유지해온 특수한 안보 환경에 있습니다. 세계적인 냉전이 종식되고 유럽의 국가들이 평화에 취해 군비를 대폭 축소하며 수많은 무기 공장의 문을 닫고 숙련된 기술자들을 해고할 때도 한국은 지속적으로 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해야만 했습니다. 언제 발발할지 모르는 위협에 대비해 한국군은 엄청난 수량의 무기 체계를 꾸준히 발주해왔고 방산 기업들은 대량 생산을 통해 자연스럽게 단가를 낮추며 생산 공정의 효율성을 극한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유럽이 30년간 공장 문을 닫고 방위산업의 뿌리를 잃어버리는 동안 한국의 방산 공장들은 용접 작업의 70% 이상을 첨단 산업용 로봇으로 자동화하는 등 생산 라인을 끊임없이 현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요격 미사일의 핵심 부품들에 대한 국산화율을 80%에서 최고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과거의 한계를 극복하고 탐색기 부품부터 신호처리 반도체, 그리고 전원 관리 장치에 이르기까지 국내 공급망을 탄탄하게 구축했습니다. 이 거대한 국내 공급망은 위기 상황에서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외국의 부품 공급망 지연에 발목이 잡혀 생산이 중단되는 서방 기업들과 달리 한국은 필요할 경우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장을 가동하여 쏟아지는 주문량을 신속하게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동의 한 국가가 적의 공습으로 요격 미사일 재고가 바닥날 위기에 처해 한국에 긴급 보충을 요청했을 때 한국 정부와 기업은 불과 다음 주까지 수출 형식으로 수십 발의 유도탄을 조기 공급하겠다는 놀라운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평시의 생산 계획을 뛰어넘는 경이로운 대응 속도이며 무기를 넘어 국가의 생존을 약속하는 강력한 신뢰의 증표입니다. 결국 현대 방위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가장 완벽하고 비싼 무기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전에서 확실하게 작동하는 우수한 무기를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국가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국가의 군사적 위기가 우리의 방위산업에는 거대한 수출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차세대 국방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이 강력한 선순환 구조는 대한민국 경제에 전례 없는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100년 전 미국의 공장들이 미친 듯이 돌아가며
유럽의 자본을 흡수했던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생산 라인들은 전 세계의 안보 공백을 메우며 글로벌 자본의 거대한 물줄기를 한반도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차가운 금속 미사일 내부에 숨겨진 더 깊고 정교한 기술의 세계, 즉 크고 무거운 탄두를 대신해 알고리즘과 계산의 힘으로 적을 추적하는 놀라운 혁신의 비밀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과거의 방공 요격 무기나 대전차 미사일들은 주로 적이 뿜어내는 거대한 여론을 단순하게 쫓아가거나 지상의 거대한 레이더가 쏘아주는 전파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표적의 근처까지 날아간 뒤 거대한 폭발을 일으켜 파편으로 표적을 파괴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목표물이 크고 느릴 때는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지만 산악과 도심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지형이나 적이 강력한 전자파 교란, 즉 재밍을 시도하는 현대의 복잡한 전장 환경에서는 명백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적이 뿌리는 연막탄이나 기만기에 쉽게 속아 넘어가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 버리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군사 강국들은 미사일의 머리 부분인 탐색기에 더욱 거대하고 복잡한 센서를 달기 시작했고, 이는 곧 미사일 가격의 폭발적인 상승과 무게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진들은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덩치 큰 센서라는 둔탁한 하드웨어의 힘에 의존하는 대신 작고 가벼운 렌즈를 달고 그 뒤에 인간의 뇌신경망처럼 작동하는 극도로 정교한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의 연산 능력을 결합하는 이른바 기술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룩해냈습니다. 이 놀라운 혁신의 중심에는 바로 영상 유도 탐색기라는 정밀한 눈이 존재합니다. 해외 주요 군사 전문 매체들이 한국의 무기체계 시험 발사 영상을 보며 집요하게 파고든 장면은 결코 화려한 폭발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진정으로 전율하게 만든 것은 열화상 카메라 화면 속에서 미사일이 이동하는 표적을 향해 스스로 방향을 틀고 비행 속도를 조절하며 끝까지 악착같이 따라붙어 정확히 명중시키는 소름 돋는 궤적이었습니다. 외신 분석가들은 이 과정에서 한 가지 핵심적인 수치에 주목했습니다. 바로 미사일의 두뇌가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 즉 프레임 처리 속도입니다. 과거 서방의 구형 적외선 유도 미사일들은 통상적으로 1초당 30프레임 수준의 영상 처리에 의존했습니다. 1초에 30장의 사진을 찍어서 표적의 위치를 파악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적용한 신형 탐색기 체계는 1초당 무려 200프레임 이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경이로운 구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프레임 속도의 차이는 단순히 숫자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명중률이라는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표적이 시속 40km로 이동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표적은 1초에 약 11m를 움직입니다. 과거처럼 1초에 30프레임을 처리하는 미사일의 눈으로 보면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의 아주 짧은 찰나의 표적은 이미 18cm 이상을 이동해버립니다. 미사일이 표적의 위치를 인식하고 꼬리날개를 움직여 방향을 수정하려 할 때쯤이면 표적은 이미 미사일이 계산한 위치에서 벗어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1초에 200프레임 이상을 처리하는 한국형 미사일의 렌즈 앞에서는 프레임 간 표적의 이동량이 불과 3cm 수준으로 급격히 줄어듭니다. 시각 정보를 6배 이상 빠르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표적이 움직이기도 전에 미사일은 이미 그 다음 위치를 예측하고 아주 미세하게 궤도를 수정합니다. 이로 인해 미사일이 인식하는 표적 위치의 오차는 과거의 수미터 단위에서 이제는 불과 수십 센티미터 단위, 즉 한 뼘도 안 되는 거리로 좁혀지게 되었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가들이 이 수치를 근거로 한국의 영상 유도 기술이 이동 표적 대응에 있어 서방의 기술을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에 진입했다고 극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미사일이 표적을 바라보는 차가운 방식입니다. 현대의 영상 유도 미사일은 표적을 우리 인간의 눈처럼 전차나 드론이라는 하나의 온전한 물체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한국형 미사일의 적외선 탐색기는 통상 640/512급 이상의 고해상도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약 32만 개의 미세한 셀, 즉 픽셀들이 하나의 프레임을 구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사일의 두뇌는 이 수십만 개의 픽셀 중에서 주변의 온도와 확연한 대비를 보이며 특정한 형태 조건을 만족하는 픽셀들의 군집만을 순식간에 추출해냅니다. 이동하는 표적 하나가 만들어내는 유효 픽셀 군집은 대략 1500개에서 2500개 수준이며 미사일은 이 수천 개의 점들이 모인 형태, 밝기의 변화율, 주변 환경과의 상대적인 관계까지 모두 데이터로 변환하여 메모리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새롭게 찍히는 프레임마다 그 동일한 수의 픽셀 군집이 화면의 어느 위치로 이동했는지를 수학적으로 계산하여 자신의 비행 각도를 수정합니다. 전차를 전차로 보지 않고 차가운 점과 확률의 집합으로 인식하는 이 지독하게 냉정한 기술이 적의 기만 전술을 무력화시키는 핵심입니다. 적이 연막탄을 터뜨려 시야를 가리더라도 미사일은 완전히 다른 열 패턴이 나타나지 않는 한 그 점들의 궤적을 예측하여 끈질기게 추적을 유지하며 1초 이내의 표적을 다시 화면 중앙에 붙잡아 둡니다. 이러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1초에 200번씩 계산해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강력한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미사일이 마하 1.5 이상의 속도로 날아갈 때 초속은 약 500m에 달합니다. 만약 미사일 내부의 컴퓨터가 연산을 처리하는데 단심 밀리초, 즉 100분의 1초만 지연되어도 미사일은 그 사이에 이미 5m를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표적을 완전히 빗맞히게 됩니다. 서방 국가들은 이 연산 지연을 막기 위해 덩치가 크고 값비싼 초고성능 컴퓨터 모듈을 미사일 내부에 집어넣었고 이것이 미사일 가격을 폭등시키는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미국의 일부 대전차 미사일은 탐색기 모듈 하나의 단가만 수억 원에 달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연구진들은 값비싼 하드웨어를 때려 박는 대신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의 뼈대 자체를 극도로 가볍게 깎아내는 경량화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불필요한 연산 과정을 과감히 생략하고 핵심적인 표적 데이터만 가장 빠른 길로 처리하도록 시스템의 논리를 다시 설계한 것입니다. 동시에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고신뢰성 전원 장치와 신호처리 반도체 등을 철저하게 국산화했습니다. 과거 해외 수입에 의존해야 했던 고가의 부품들을 국내 기업들이 직접 개발하고 양산 체제를 갖추면서 부품 국산화율을 끌어올린 결과 조달 비용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한국형 영상 유도 탐색기 모듈의 전체 무게는 고작 8에서 10kg 수준으로 극적으로 가벼워졌으며 전력 소비량 또한 수십 와트 수준으로 억제되어 내부 발열 문제까지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무게가 가볍고 전력 소비가 적다는 것은 이 정밀한 탐색기를 지대공 미사일뿐만 아니라 보병이 어깨에 메고 쏘는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이나 다연장 로켓의 탄두부 등 거의 모든 무기 체계에 쉽게 이식할 수 있다는 엄청난 확장성을 의미합니다. 값비싼 서방의 미사일 한 발이 2억 원을 호가할 때 한국형 미사일은 전체 단가를 1억 원 미만의 압도적인 가성비 구간에 묶어두면서도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명중률을 달성해 냈습니다. 최고 성능의 부품 하나에 의존하는 서방의 설계 철학을 버리고 센서의 해상도, 컴퓨터의 연산 빈도, 그리고 알고리즘의 효율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완벽한 삼각균형을 이루도록 조율한 결과입니다. 해외 방산 분석가들은 한국의 이러한 접근 방식을 두고 전통적인 다연장 로켓이나 미사일의 개념을 완전히 넘어서는 비용 대비 효율의 극치라고 극찬했습니다. 센서가 아무리 뛰어나도 컴퓨터 연산이 따라오지 못하면 소용이 없고 컴퓨터 연산이 제 아무리 빨라도 비용이 감당되지 않는다면 결국 군대가 원하는 물량을 양산할 수 없습니다. 서구의 무기 제조사들이 완벽주의에 빠져 지나치게 비싸고 무거운 무기를 소량으로 만들어낼 때 한국은 실전에서 무조건 작동하며 동시에 적의 드론대를 상대로 수백 발씩 마음껏 쏘아 올릴 수 있는 가성비의 마법을 부린 것입니다. 미사일의 가격이 낮아지면 구매하는 국가의 예산 부담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대량 구매가 가능해집니다. 군대는 훈련장과 실전에서 더 많은 미사일을 직접 쏘아볼 수 있게 되고 수많은 실사격 훈련에서 쏟아지는 방대한 비행 데이터는 다시 한국의 연구소로 전송되어 알고리즘을 더욱 날카롭게 다듬는 밑거름이 됩니다. 실사격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미사일의 두뇌는 진화하고 다음 세대의 알고리즘 개선 주기는 놀라울 정도로 단축됩니다. 결국 적을 끝까지 추적하여 타격하는 현대전의 능력은 연구실에서의 단 한 번의 화려한 시험 발사가 아니라 사막과 도심의 전장에서 수백 번, 수천 번 반복되는 실전 데이터의 축적에서 완성됩니다. 서방의 값비싼 방공망이 중동의 드론 공격에 무너져 내릴 때 한국산 시스템이 압도적인 명중률로 하늘을 지켜낼 수 있었던 진정한 배경은 바로 이 알고리즘의 경량화와 실전, 지향적인 구조적 경쟁력에 숨어 있었습니다. 자본주의와 기술의 논리가 지배하는 전장에서 비싸고 희귀한 무기는 결국 소모전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도태됩니다. 현대전은 감각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의 영역이며 한국은 그 복잡한 수학적 계산을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 더 빠르고 더 저렴하게 반복할 수 있는 거대한 시스템을 창조해낸 것입니다. 기술적 한계를 혁신적인 설계로 돌파하며 만들어낸 이 경이로운 가성비와 유연성은 자연스럽게 생산 현장의 폭발적인 속도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극도로 가벼워진 알고리즘만큼이나 빠르고 기민하게 움직이며 글로벌 무기 공급망의 숨통을 틔워주고 있는 대한민국 방산 공장들의 놀라운 속도와 그에 얽힌 국제적인 파장에 대해 살펴볼 차례입니다. 현대 방위 산업의 세계에서 아무리 정교하고 완벽한 알고리즘을 갖춘 무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필요한 순간에 전장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낱 정교한 금속 덩어리이자 값비싼 전시물에 불과합니다. 글로벌 무기 공급망의 진정한 악몽은 가격표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계약서의 가장 밑바닥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는 인도시기, 즉 납기에 숨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비재와 달리 최첨단 무기 체계는 돈을 지불한다고 해서 마트의 진열대에서 곧바로 꺼내올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서방의 전통적인 군사 강국들에게 거대한 자주포나 최신형 방공 요격 미사일을 주문하면 계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첫 번째 무기를 넘겨받기까지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5년 이상의 끔찍한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야만 합니다. 지금 당장 국경 너머에서 적의 전차 부대가 집결하고 있고 매일 밤 하늘에서 폭발물이 쏟아져 내리는 절체절명의 안보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에게 3년이라는 시간은 국가의 멸망을 의미할 수도 있는 영겁의 세월입니다. 전쟁이 당장 내일 터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5년 뒤에 도착할 세계 최고의 무기보다는 단 6개월 안에 우리 군인들의 손에 쥐어질 수 있는 충분히 훌륭한 무기가 훨씬 더 절실하고 강력한 가치를 지니는 법입니다. 이러한 납기의 지옥이 펼쳐진 근본적인 원인은 냉전 종식 이후 30년 동안 서구 세계가 누려왔던 달콤한 평화에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 거대한 공산권이 붕괴하고 세계적인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자 유럽의 수많은 국가들은 앞다투어 국방 예산을 삭감하고 군대를 축소했습니다. 더 이상 거대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 아래 수많은 무기 생산 공장들이 문을 닫았고 수십 년간 쇠를 깎고 화약을 다루던 숙련된 기술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무기를 생산하는 거대한 생태계 자체가 서서히 말라 죽어간 것입니다. 그러던 중 2022년 유럽 대륙 한복판에서 참혹한 대규모 전면전이 다시 발발하자 평화에 취해 있던 유럽 전역은 극심한 패닉에 빠졌습니다. 우크라이나로 자신들의 무기고를 털어보낸 유럽 국가들은 텅 빈 탄약고를 다시 채우기 위해 다급하게 자국의 방위산업체들을 찾아갔지만 그곳에 남은 것은 녹슨 생산 라인과 턱없이 부족한 인력뿐이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전통의 무기 명가들이 자랑하는 명품 무기들은 성능 면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지만 그것을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생산 능력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상태였습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수백 대의 주문을 감당하지 못한 서방의 공장들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고 무기를 간절히 원하는 동맹국들에게 돌아온 대답은 생산 라인을 재가동하고 부품, 공급망을 복원하는 데만 수년이 걸린다는 절망적인 통보뿐이었습니다. 바로 이 거대한 지정학적 공백과 전 세계적인 공급망의 붕괴 한가운데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이 보여준 경이로운 속도는 단순한 산업적 성과를 넘어 세계 군사 질서의 판도를 뒤흔드는 강력한 전략 무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유럽의 국가들이 평화의 배당금을 누리며 무기 공장에 불을 끄고 있을 때 한반도의 남쪽 공장들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맹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휴전선을 맞대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과 대치해 온 대한민국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막대한 규모의 상비군을 유지해야 했고 이들을 무장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무기를 생산해야만 했습니다. 한국의 군대 자체가 자국 방산 기업들의 가장 거대하고 안정적인 고객이었던 셈입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대량 생산의 요구는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를 멈추지 않게 만들었고 더 나아가 생산 효율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혁신을 강요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주요 방산 공장들은 쇳물을 붓고 장갑판을 자르는 위험하고 반복적인 용접 작업의 70% 이상을 정밀한 산업용 로봇으로 자동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서방의 공장들이 장인들의 수작업과 느릿느릿한 생산 공정에 의존할 때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역량과 IT 기술을 방위산업에 접목하여 이른바 공장 자체를 무기화하는 경지에 이른 것입니다. 이 압도적인 생산 능력의 위력이 전 세계에 가장 충격적으로 증명된 사건이 바로 동유럽의 방패로 떠오른 폴란드와의 거대한 무기 수출 계약이었습니다. 전운이 감도는 동유럽의 최전선에서 국가의 존망을 걸고 다급하게 무기를 찾던 폴란드는 독일과 미국의 기약 없는 납품 일정에 좌절한 끝에 한국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 그리고 천무 다연장,
로켓 수백 문을 포함하는 20조 원 규모의 초대형 계약이 체결되자 전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그 막대한 물량을 제때 소화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반신반의했습니다. 유럽의 기준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규모와 속도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말이 아닌 압도적인 행동과 결과로 전 세계의 의구심을 단번에 짓눌러버렸습니다. 계약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인 불과 몇 개월 만에 한국의 공장에서 갓 생산된 최신형 전차와 자주포들이 거대한 화물선에 실려 폴란드의 항구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 건의 지연도 없이 약속된 날짜에 정확히 도착하는 한국산 무기의 행렬을 보며 유럽의 군사 매체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현장의 폴란드 국방 관계자들과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산 무기의 진정한 강점은 종이 위에 적힌 화려한 재원이 아니라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안보를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무기, 즉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항구에 도착하는 신뢰 그 자체라고 극찬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단순히 공장을 철야로 가동한 것이 아니라 수만 개의 부품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국내의 촘촘한 공급망 생태계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지휘함으로써 이 기적 같은 속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유럽이 잃어버린 대량 생산의 마법을 한국이 완벽하게 보존하고 진화시켜온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속도의 마법은 육군 무기를 넘어 하늘을 지키는 요격 미사일 분야에서도 동일한 파괴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하늘에서 쏟아지는 탄도미사일과 드론의 비를 막아내기 위해 다급하게 방공망 강화를 추진 중인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미국산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느린 생산 속도와 부족한 재고량의 깊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부품 공급망이 너무나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 생산 속도를 갑자기 끌어올리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천궁2 요격 시스템은 탐색기의 렌즈부터 신호 처리 모듈, 그리고 전원 관리용 부품까지 핵심 부품의 절대 다수를 국내에서 자체 생산하는 탄탄한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외부의 지정학적 변수나 해외 업체의 사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한국의 결단과 공장의 가동률만으로 생산 속도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동 국가들이 한국 정부의 긴급한 유도탄 보충을 타진했을 때 한국이 단 며칠 만에 수십 발의 요격 미사일을 추가로 생산하여 즉각적인 수출 형식으로 보낼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국산화된 공급망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유연성과 속도 덕분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무기를 살 수 없는 이 기형적인 글로벌 안보 시장에서 한국은 돈을 지불하면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국가의 하늘과 땅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우뚝 섰습니다. 납기 지연이라는 오랜 병폐에 시달리던 전 세계의 국방부 장관들에게 한국 방위 산업의 속도는 그 어떤 첨단 스텔스 기능이나 파괴력보다 더 매력적이고 강력한 무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생산 라인의 불빛이 꺼지지 않는 한국의 방산 생태계는 이제 동유럽의 평원을 넘어 중동의 사막,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정글까지 전 세계를 향해 거대한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를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어 파는 것은 국가 간의 거대한 방산 거래에 있어서 겨우 첫 단추를 끼운 것에 불과합니다. 전투기나 자주포, 그리고 요격 미사일과 같은 현대의 무기체계는 한 번 도입하면 짧게는 30년에서 길게는 50년 이상을 운용해야 하는 살아 숨쉬는 시스템입니다. 무기가 인도된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수십 년간의 기나긴 여정 속에서 어떻게 성능을 유지하고 고장을 수리하며 끊임없이 진화하는 현대전의 위협에 맞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것인가 하는 사후 관리의 영역이야말로 글로벌 방산 시장의 진정한 승패를 가르는 가장 가혹하고도 치열한 두 번째 전장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이 단순히 금속 덩어리를 파는 상인을 넘어 어떻게 수십 년을 약속하는 거대한 안보 생태계를 통째로 수출하고 있는지 그 놀라운 애프터 서비스의 세계와 동맹의 경제학에 대해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대의 최첨단 무기체계는 2-3년 쓰고 버리는 스마트폰이나 일반적인 가전제품과는 완전히 다른 생애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투기나 장갑차, 그리고 고도의 레이더를 갖춘 방공 요격 시스템은 한 국가의 군대에 도입되는 순간부터 짧게는 30년에서 길게는 50년 이상을 현역으로 버텨내야 하는 전략적 자산입니다. 이 기나긴 세월 동안 무기들은 가혹한 사막의 모래바람을 견디고 혹한의 눈보라 속에서 훈련을 소화하며 때로는 실제 전투의 화염 속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당연히 수많은 부품이 마모되고 엔진은 정기적으로 분해하여 수리해야 하며 적의 새로운 전파 교란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미사일의 두뇌인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역시 끊임없이 진화하고 업데이트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국가 간의 무기 거래는 단순히 고철 덩어리를 사고 파는 일회성 거래가 아니라 30년 이상을 함께 가야 하는 지독하게 끈끈한 안보의 결혼이자 혈맹을 맺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무기를 팔고 난 뒤 부품을 제대로 공급해주지 않거나 고장난 레이더를 고치는데 수개월이 걸린다면 그 수백억 원짜리 무기는 전장에서 적의 표적이 되는 거대한 고철 덩어리로 전락하고 맙니다. 바로 이 사후 관리와 유지 보수의 영역이야말로 과거 서구 강대국들이 독점하고 있던 글로벌 방산 시장의 가장 오만하고 뼈아픈 약점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세계 무기 시장은 철저하게 판매자 중심의 폐쇄적인 사설 클럽처럼 운영되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미국과 유럽의 거대 방산 기업들은 자신들의 압도적인 기술력을 무기로 내세우며 일단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무기를 인도하고 나면 몹시 고압적인 태도로 돌변하기 일쑤였습니다. 중동의 찌는 듯한 사막에서 레이더의 원인 모를 오류가 발생하여 다급하게 수리를 요청해도 그들은 규정과 절차를 핑계로 수일이 지나도록 묵묵부답인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에 배치된 유럽의 대표적인 요격 미사일인 아스터 시스템의 경우 고장 신고가 접수된 후 제조사의 기술진이 응답하고 조치에 나서는 데 걸리는 평균 대응 시간이 무려 72시간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있었습니다. 전면전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방공망이 3일 동안 먹통이 된다는 것은 국가의 심장부가 잿더미로 변하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끔찍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거만하고 패뜬 방산시장의 낡은 관행은 인터넷 시대의 속도와 극단적인 고객 중심주의로 무장한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등장과 함께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무기를 수출하는 국가의 핵심 거점, 예를 들어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같은 곳에 곧바로 대규모 지역 정비센터를 설립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고객 국가의 군대에서 장비 이상을 보고하면 그 즉시 7일 24시간 가동되는 글로벌 대응 시스템을 통해 늦어도 4시간 이내에 한국의 최정예 기술팀을 현장에 투입하겠다는 파격적인 약속을 내걸었습니다. 72시간 대 4시간이라는 이 압도적인 속도의 차이는 단순히 서비스의 질을 넘어 전장에서 군인들의 생사를 가르는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심지어 최근 중동에서 분쟁이 격화되었을 때 현지에 파견된 한국 방산업체의 직원들이 실제 군사작전에 동원된 것이 아니냐는 해외 언론의 억측과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비록 해당 기업은 이를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이런 소문이 돌았다는 것 자체가 한국의 기술지원팀이 실제 전장의 최전선에서 얼마나 기민하고 헌신적으로 밀착 지원을 펼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 방산 기업들은 콧대 높은 서방의 제조사들을 경악하게 만든 또 하나의 혁신적인 제도를 무기 거래 시장에 도입했습니다. 바로 성능 보증 및 환불 제도라는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실전이나 사격 훈련에서 한국산 요격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그 명중률이 계약서에 명시된 80%라는 기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구매 국가는 다음번 미사일을 구매할 때 무려 30%의 막대한 할인을 받게 되는 파격적인 구조를 제안한 것입니다. 무기를 팔고 나면 작동 실패의 원인을 군인들의 조작 미숙이나 훈련 부족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기 바빴던 기존의 서방 기업들에게 한국의 이러한 접근 방식은 그야말로 시장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명중률 미달 시 위약금 성격의 할인을 제공하겠다는 것은 자사 무기의 기술력과 신뢰성에 대한 절대적이고 완벽한 자신감이 없이는 결코 내밀 수 없는 조건입니다. 리스크를 구매자가 아닌 판매자가 온전히 짊어지겠다는 이 파격적인 선언 앞에서는 그 어떤 국가라도 한국산 무기에 매료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무결점의 제품과 현장까지 달려가는 압도적인 서비스의 결합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거대한 생태계의 종속으로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K9 자주포나 천궁2 방공 미사일을 도입한 국가들은 단순히 금속 무기를 들여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국군이 70년간 가다듬어온 포병 전술 교리를 배우고 훈련 매뉴얼을 통째로 수입하며 한국의 정비 네트워크와 데이터 통신망에 자국의 군대를 깊숙이 연결하게 됩니다. 마치 한번 특정 회사의 스마트폰과 생태계에 익숙해진 사용자가 다른 운영 체제로 넘어가는 것이 엄청나게 불편해지듯 한국산 무기와 전술 시스템에 길들여진 국가의 군대는 향후 수십 년 동안 부품 교체, 성능 개량, 후속 모델 도입에 이르기까지 한국 방산 기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강력한 자물쇠 효과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의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곧 향후 30년간
끊임없이 현금이 창출되는 마르지 않는 우물을 파는 것과 같으며 군사적 동맹이라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사슬로 두 나라를 묶어버리는 일입니다. 이처럼 무기라는 하드웨어를 넘어 유지 보수와 훈련 전술이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 전체를 수출하는 한국의 영리한 전략은 이제 중동과 유럽의 지도를 넘어 글로벌 자본과 패권의 흐름을 통째로 재편하는 거대한 나비 효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 무기들이 어떻게 새로운 지정학적 연대를 만들어내며 국가의 운명을 바꾸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30년짜리 강력한 생태계 종속은 단순히 한 방산 기업의 매출 장부를 살찌우는 것을 넘어 국가와 국가 간의 거대한 지정학적 연대를 완전히 새롭게 재편하는 마법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산 무기를 도입한 수많은 국가들은 이제 각자의 험난한 지형과 혹독한 기후 속에서 무기를 굴려보며 얻어낸 소중한 실전 운영 데이터를 고스란히 한국의 연구소로 전송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뜨거운 사막에서 사격을 마친 자주포의 엔진 온도 변화부터 극지방에 가까운 핀란드의 꽁꽁 얼얼음 밭을 내달린 전차의 궤도 마모율, 그리고 칠흑 같은 중동의 밤하늘에서 적의 드론을 쫓아가며 수집한 천궁2 미사일의 탐색기 알고리즘 결과까지 이 모든 귀중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대한민국을 향해 쏟아져 들어옵니다. 전 세계의 군대가 자신들의 피와 땀 그리고 막대한 국방 예산을 들여 한국산 무기의 성능을 극한으로 테스트해주고 그 결과를 무료로 제공해주는 완벽한 자동 사냥의 구조가 완성된 것입니다. 한국은 이 방대한 글로벌 실전 데이터를 흡수하여 다음 세대의 무기를 더욱 완벽하게 진화시키고 그렇게 업그레이드된 전술과 소프트웨어를 다시 동맹국들에게 배포합니다. 무기를 매개체로 연결된 국가들은 이제 단순한 구매자와 판매자의 관계를 넘어 서로의 전술을 공유하고 합동 군사 훈련을 펼치며 안보의 운명을 공동으로 책임지는 거대한 한국 무기 유저 클럽이라는 새로운 군사 블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세기 전 지구의 패권이 이동하던 바로 그 경이로운 순간을 소름 돋도록 정확하게 재현하고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직전까지만 해도 대서양 너머의 미국은 덩치만 큰 농업국가이자 유럽에 3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빚을 지고 있던 평범한 채무국에 불과했습니다. 세계의 돈줄은 영국의 런던이 쥐고 있었고 파운드화가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대륙이 전쟁의 참화 속으로 빠져들고 각국의 공장들이 폭격으로 잿더미가 되자 전쟁 물자를 생산할 수 있는 멀쩡한 공장을 가진 곳은 오직 미국뿐이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국이 보유한 엄청난 금덩어리와 자본을 배에 싣고 다급하게 미국으로 건너와 총과 화약을 사갔습니다. 단 5년의 전쟁 기간 동안 전 세계 금의 70%가 미국의 금고로 쏟아져 들어왔고 미국은 빚을 갚는 쪽에서 무려 135억 달러의 빚을 받아내는 세계 최대의 채권국으로 완벽하게 신분을 세탁했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벌어진 끔찍한 전쟁과 폭발적인 무기 수출이 영국의 런던에 있던 세계의 금융 패권을 뉴욕의 월스트리트로 단숨에 옮겨버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100년 전의 낡은 역사책 속 공식이 2020년대의 대한민국 위에서 소름 끼치도록 똑같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부터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같은 중동의 거부들, 그리고 호주와 동남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막대한 자본과 오일머니가 한국산 무기를 사기 위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십조 원에 달하는 방위산업의 합산 매출은 단순히 무기를 판 돈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경제 체급 자체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거대한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자본은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차세대 항공 우주 기술과 인공지능, 그리고 정밀 반도체 산업으로 흘러들어가 다음 50년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강력한 엔진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승리나 공짜로 주어지는 패권은 없는 법입니다. 100년 전 미국도 전쟁 특수에 취해 무한정 공장을 늘렸다가 전쟁이 끝나고 유럽의 주문이 끊기자 끔찍한 대공황의 위기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폭발적인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한국 방산 앞에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암초와 차가운 생존의 시험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달콤한 승리에 취하기보다 기회를 잡고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역사 속 수많은 국가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우리 앞에 놓인 냉혹한 위협과 리스크의 정체를 직시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직면한 거대한 암초는 역설적이게도 한국 방산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엄청난 특수를 안겨준 최대 고객 폴란드의 변심과 압박입니다. 최근 폴란드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단순히 완성된 무기를 돈 주고 사오는 시대는 이제 끝났으며
앞으로는 핵심 기술의 이전과 자국, 내 현지 생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더 이상 무기를 구매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폴란드는 향후 5년간 국방 분야에 무려 466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을 계획인데, 이 막대한 자본이 단순히 한국 기업들의 배만 불려주는 것이 아니라 폴란드 자국의 방위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쓰여야 한다는 강력한 정치적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한국이 가진 무기 제조 기술의 설계도 자체를 내놓으라는 거칠고 노골적인 압박이 시작된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텃밭을 빼앗긴 유럽연합의 거센 반격과 노골적인 자국 산업 보호주의도 한국 방산의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최근 영내 회원국들에게 무기 구매 자금을 지원하는 거대한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가능한 한 유럽 기업들이 만든 무기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라는 강력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냉전 종식 이후 잠들어 있던 유럽의 거대 방산 기업들이 다시 공장 가동을 준비하며 자기들끼리 뭉쳐 외부 세력인 한국 무기의 진입을 막아세우는 거대한 장벽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폴란드가 추진했던 8조 원 규모의 해군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한국의 기업이 고배를 마시고 스웨덴 기업이 선택받은 사례는 전차와 자주포 시장에서 거둔 승리가 모든 무기 체계의 승리로 무조건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뼈아픈 현실을 일깨워줍니다.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고객도 없는 냉혹한 국제 무기 시장에서 기술을 내어달라는 고객의 끈질긴 요구와 이를 견제하는 경쟁자들의 틈바구니 속을 걷는 위태로운 줄타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위기는 곧 새로운 진화를 강요하는 강력한 촉매제가 됩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무작정 기술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무기의 핵심적인 뇌와 심장에 해당하는 고도의 설계 기술과 첨단 반도체 부품의 공급망은 한국이 굳건히 틀어준 채 외형, 조립과 생산 공정의 일부만을 현지화하는 매우 유연하고도 영리한 협상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진정한 생존 전략은 지금의 달콤한 수출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더 높은 차원의 기술적 장벽으로 도약하는 끊임없는 연구 개발에 있습니다. 중동의 하늘에서 천궁2 미사일이 날아오는 위협을 완벽하게 요격하며 그 성능을 증명한 이 순간 한국의 최고 연구진들은 이미 그 하늘 위를 한 겹 더 덮을 수 있는 장거리 요격, 체계 엘셈의 방어망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에 돌입해 있습니다. 고도 40km 이하의 하층 방어망을 깔아본 국가는 방어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필연적으로 더 높은 고도의 상층 방어망을 원하게 되고 이미 자신들의 영토에 구축된 한국산 데이터 통신 생태계와 완벽하게 연동되는 새로운 장거리 요격 미사일을 다시 한국에서 사갈 수밖에 없는 거대한 함정을 미리 선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100년 전 미국 역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 국가들의 빗발치던 물자 주문이 뚝 끊기자 심각한 공장 가동 중단과 경제적 불황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쟁 특수로 벌어들인 막대한 자본을 허투루 쓰지 않고 자국의 첨단 제조업 역량을 무섭게 가다듬었으며 달러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를 장악하며 제2차 세계대전과 이어지는 냉전 시대를 완벽하게 주도할 진짜 초강대국으로 거듭났습니다. 역사적 기회를 한번 잡는 것과 그 기회를 영원한 자신의 실력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가혹한 문제입니다. 쉼 없이 달리는 자전거는 페달링을 멈추는 순간 쓰러집니다. 거센 기술 이전의 압력을 정교하게 방어하며 중동과 동남아시아로 수출 지도를 넓히는 동시에 쉴 새 없이 다음 세대의 무기를 찍어내는 압도적인 연구 개발의 속도만이 요동치는 세계의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100년 전 미국의 영광을 온전히 재현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 공식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숨가쁜 궤적을 갈무리하며 대한민국이 쏘아올린 차가운 금속 방패가 우리의 일상과 경제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결국 요동치는 글로벌 안보 위기와 거대한 자본의 이동 속에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모든 숨가쁜 궤적은 단순한 무기 수출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전쟁의 참화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강대국들의 원조와 수입산 낡은 무기에 절대적으로 국가의 명운을 의지해야만 했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의 하늘과 땅을 지키는 최첨단 안보기술의 핵심 수출국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한 장엄한 역사의 증명입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 방위산업을 지배하던 거대한 사설클럽의 견고한 장벽을 쾅하고 무너뜨리며 새로운 질서를 주도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단일 부품의 화려한 스펙,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서방의 값비싼 무기체계가 소모전에서 드러낸 구조적 모순을 완벽하게 파고든 압도적인 가성비, 그리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국가들에게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무기를 쥐어주는 기적 같은 대량 생산의 속도,
마지막으로 번맺은 안보의 연을 30년 이상 끝까지 책임지는 헌신적인 사후 관리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가 만들어낸 거대한 시스템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중동의 모래바람 속에서 흩어지는 짙은 포연과 자국 보호주의로 굳게 닫혀가는 유럽의 방위산업 생태계를 지켜보며 매우 냉정하고도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하고 각국의 군사적 팽창이 극에 달한 이 가혹한 시대에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눈부신 경제를 지켜줄 수 있는 진정한 방패는 과연 누구의 손에 쥐어져 있는가? 강대국의 선이나 값비싼 외제 무기에 의존하는 평화는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다는 사실을 현대전의 참혹한 결말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스스로의 땀방울로 구축한 독자적인 국방기술과 타국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압도적인 방위산업 역량만이 격동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우리 스스로의 경제적 번영과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는 유일하고도 가장 완벽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방산 공장들은 쉬지 않고 돌아가며 전 세계를 향해 거대한 안보의 생명력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100년 전 막대한 빚을 지고 있던 평범한 국가였던 미국이 대륙 너머의 전쟁을 통해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초강대국으로 비상했던 그 역사적인 기회의 창이 지금 정확히 한반도를 향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방위산업이 벌어들이는 수십조 원의 거대한 자본은 단순히 쇳덩어리와 화약을 판 대가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눈부신 기술적 번영을 이끌어갈 강력한 경제적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과거 강대국들이 걸어갔던 그 영광의 길을 온전히 완주하며 진정한 경제와 안보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거센 견제 속에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하게 될까요? 이 거대하고 숨가쁜 세계 질서의 재편 과정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날카로운 시각과 통찰을 가지고 계신지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를 뒤흔드는 지정학적 위기와 기술의 진화에 대한 더 깊이 있고 냉철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차가운 금속과 뜨거운 자본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